죽은 줄 알았던 아빠가 제 눈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 잔잔했던 제 삶은 송두리째 뒤집혀 버렸습니다. 가슴에만 묻어두고 있던 그 충격적인 과거를 20년이 훌쩍 지난 오늘에야 세상 밖에 꺼내놓으려 하는데요. 글솜씨 없는 40대 여자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그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부모님과 세 식구가 누우면 꽉 차는 단칸방에서 살았는데요. 여름엔 찜통 같고 겨울엔 남극 같던 그 집은 늘 벽에 곰팡이가 새까맣게 피어 있었고요. 쥐와 바퀴벌레가 아무렇지 않게 나타나곤 했어요. 오래된 기름 보일러는 걸핏하면 고장이 났고 설사 멀쩡하다고 해도 엄마가 기름값이 많이 나온다면서 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뿐인 낡은 전기장판에 새 식구가 부비적거리며 자다 보면 어느새 저는 끝쪽으로 밀려나서요. 새벽엔 등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죠. 무엇보다 싫었던 건 화장실이 없어서 골목 끝에 있는 공동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거였어요. 밤엔 그 골목길이 얼마나 어두운지 누가 지나가기라도 하면 괜히 무서워 몸을 움츠리게 됐고요. 쭈그리고 앉아 볼일을 보다 보면 고약한 암모니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그뿐인가요? 겨울엔 걸핏하면 수도가 얼어서 아예 못 쓰는 경우도 많았죠. 그럴 땐 가파른 골목길을 내달려 학교에 있는 화장실까지 달려가야 했네요. 집에 가족들끼리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학교에 갈 때는 늘 무릎 나온 털 레깅스 위에 엄마가 어디선가 구해온 헌 교복을 입고 갔어요. 뭐 지금이야 무상으로 교복까지 다 해주지만 그때만 해도 개인이 꽤 비싼 돈을 주고 사야 했거든요. 남이 입던 거다 보니 딱 맞지 않아 늘 허리춤을 고무줄로 감아 입고 다녔죠. 가끔 눈치 빠른 친구들은 그걸 알아채고 묻곤 했어요. 아? 지영이 너 왜 치마에 고무줄을 감았어? 아, 살이 빠져서 교복 맞출 때까지만 해도 나 엄청 뚱뚱했거든. 근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살 엄청 뺀 거야. 친구들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했지만 사실 속으론 늘 부끄러웠어요. 그런 엉터리 변명을 누가 믿어줄까 싶었죠. 그래서 엄마한테 치마라도 수선해달라고 많이 졸랐는데요. 엄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무줄 가마 입고 다녀. 지금까지 잘만 입고 다녔으면서 왜 그래? 아, 싫어. 어제도 어떤 애가 또 물어봤단 말이야. 왜 치마에 고무줄 감고 다니냐고. 엄마가 허리 줄여주기 싫으면 수선집에라도 맡겨주면 되잖아. 얼마 하지도 않는데. 얘는 그 돈이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알아? 네 치마 고쳐줄 돈 있으면 쌀 한 대는 더 사겠다. 그럼 엄마가 줄여줘. 집에 바늘도 실도 다 있잖아. 넌 식당에서 하루 종일 엉덩이도 못 붙이고 일하는 엄마 보면서 그런 말이 나오니? 철 좀 들어 이 기집애야. 엄마는 생활고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일까요? 제게 조금도 다정하지 않았어요. 늘 지쳐 있었고 걸핏하면 짜증을 냈죠. 그렇게 한 소리 듣고 나면 괜히 억울하고 서러워져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혼자 몰래 울곤 했어요. 그럼 노가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가 아직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제 뺨에 손을 얹고 말하셨죠. 우리 딸 또 울었구나. 왜 울었어? 또 엄마랑 싸웠어? 몰라. 엄마 진짜 짜증나. 마귀 할멈 같아.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빠가 우리 딸이 좋아하는 호떡 사왔어. 같이 먹자. 그에 반해 아빠는 참 유쾌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솔직히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능력은 없었는데요. 대신 수더분하고 사람이 좋아서 동네에서도 인기인이었어요. 일이 아무리 고돼도 틈날 때마다 통기타를 치셨고요. 가끔 저를 데리고 음악다방에 가서 핫초코를 시켜주기도 하셨네요. 자연스레 저는 엄마보다 아빠를 더 따르고 좋아했는데요. 엄마는 그것도 못마땅히 하셨어요. 걸핏하면 제게 아빠 흉을 보셨죠. 너희 아빠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무능력하고 생각 없고 음험하고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전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늘 인상을 쓰면서 대들었죠. 엄마, 내 앞에서 아빠 욕 좀 그만해. 아이고, 또 지 아빠 역성 드는 거 봐. 너 10달 내내 품고 있다 배 아파 낳은 건 나야. 너희 아빠는 너 태어날 때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그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대체 아빠가 엄마한테 뭘 잘못했다고 그래? 아빠도 우리 먹여 살리려고 매일같이 공사장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대체 엄마는 아빠를 왜 그렇게 싫어해? 딸 앞에서 맨날 욕할 거면 대체 결혼을 왜 했냐고. 어디 엄마 앞에서 목소리를 높여. 네가 너희 아빠에 대해 뭘 안다고. 그 인간 좋은 아빠일진 몰라도 좋은 남편은 아니야. 알아?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도망치듯이 밖으로 나가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엄마와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요. 어쨌든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은 건 분명했어요. 뭐랄까, 아빠와 엄마는 서로 섞이지 않는 물과 기름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래도 분명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을 텐데 어쩜 그리 눈만 마주치면 다투는지. 하긴 뭐 가난이 대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이 있죠. 결국 원인은 다 그놈의 돈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무능력한 아빠를 원망했고 아빠는 늘 돈돈거리는 엄마를 못 견뎌 했죠. 하지만 다투고 나서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루를 시작하던 분들이었기에 저는 저희 가족이 언제까지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다 제 착각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해요. 그날은 이상하게 아침부터 집안에 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엄마는 뭔가에 단단히 화가 나 있었고요. 아빠는 그걸 애써 피하려는 눈치였죠. 아니나 다를까 학교에 다녀오니 두 분이 목소리를 높여 싸우고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당신을 참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 정말. 왜 또 그래? 그만 좀 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아니, 당신은 말로만 그럴 뿐 조금도 미안하지 않잖아.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 아이, 트집 좀 그만 잡아. 지영이 왔잖아. 이제 그만하라고. 아빠가 문가에 서 있던 절 흘낏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하지만 엄마는 도리어 더욱더 화를 내기 시작했죠. 딸 앞에선 계속 좋은 아빠인 척 하고 싶나 보지? 웃겨 진짜. 그래봤자 지영이 쟤도 언젠간 알게 될걸. 당신이 정말 쓰레기라는 걸. 아이, 그만 못해. 싫은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하는데? 왜? 쓰레기라는 말 들으니까 열받아? 근데 당신 쓰레기 맞아. 재활용도 안 되는 패급 쓰레기. 그게 바로 당신이라고. 이 사람이 진짜. 일순 아빠가 주먹을 불끈 쥐더니 벌떡 일어섰어요. 그러곤 순간적으로 욱해서 엄마 뺨을 한 대 때리고 말았죠. 아빠가 엄마를 때린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대로 굳어버렸고요. 엄마도 잠시 멍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이내 입술을 떨며 낮게 말했죠. 그래, 이제 정말 끝이야. 당장 이혼해. 난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여보, 잠깐만. 방금은 내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그만. 이건 나! 이혼하자는 내 말 못 들었어? 그날 밤 엄마는 곧바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말릴 생각도 못한 채 방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겁에 질려 있었는데요. 마침내 짐가방을 다 싼 엄마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어요. 지영아, 뭐해? 너도 얼른 짐 싸. 옷가지 몇 개랑 책가방은 대충 챙겨. 당분간은 외할머니네서 지내자. 하지만 저는 그 손을 차마 잡지 못하고 망설였어요. 엄마의 어깨 너머로 넋놓고 구석에 앉아있는 아빠의 얼굴이 보였죠. 싫어. 난 안 갈래. 뭐? 너 지금 엄마랑 아빠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이혼한다고 했잖아. 앞으로 같이 안 살 거라고. 그러니까 난 안 간다고. 난 아빠랑 같이 살 거야. 그 순간 엄마의 두 눈에서 빛이 까맣게 꺼졌어요. 설마 딸인 제가 자기를 버리고 아빠를 선택할 줄 몰랐던 걸까요? 상처받은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엄마는 이내 쌀쌀맞게 그래, 마음대로 해. 나중에 후회하시나 마.
하고는 짐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지영아, 아빠 선택해줘서 고마워. 아빠가 앞으로 우리 딸한테 더 잘할게.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자. 알았지? 아빠는 절 끌어안고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이후 저는 아빠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다 뜻밖의 말을 하더군요. 지영아, 그 아빠가 요즘 일이 없어서 지방 내려가 뱃일을 좀 배워보려고 하거든. 뭐? 그럼 나 학교는 어떡하고? 어차피 거기 같이 갈 순 없어. 아빠 한 번 배 타면 짧으면 한 달, 길면 몇 달씩 못 돌아올 거라. 아이, 그렇다고 널 여기 혼자 둘 수도 없으니 당분간 할머니 댁에 가 있어. 알았지? 그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눈물이 덜컥 났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빠에게 매달렸죠. 싫어. 나도 같이 갈래. 아빠. 엄마도 집 나가버렸는데 아빠하고는 헤어지고 싶지 않아. 헤어지는 거 아니야, 지영아. 아빠 일하러 가는 거래도. 배 타서 고기 많이 잡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야. 아빠가 지영이 두고 어딜 가? 정말이지? 정말이지. 아, 지영아. 근데 하나만 약속해 줄래? 무슨 약속? 혹시 아빠 없는 사이 엄마가 지영이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올 수도 있어. 그래도 절대 엄마 만나면 안 돼. 알았지? 엄마는 우릴 버렸잖아. 아빠한텐 이제 지영이밖에 없어. 저는 망설이다 아빠가 내민 손을 잡고 약속했어요. 응, 걱정하지 마, 아빠. 나 엄마 절대 안 만날게. 그러니까 꼭 나 다시 데리러 와야 돼. 그때까지 할머니네서 착하게 있을 테니까.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그렇게 저는 시골 할머니 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할머니 댁은 마을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작은 흙집이었는데요. 읍내로 나가지 않으면 뭘 살 수도 없을 만큼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식재료도 마당 한켠에 있는 조그만 텃밭에서 나는 채소로 대부분 해결했죠. 이 달동네긴 해도 나름 도시에서 살았던 제겐 참 답답하고 막막한 공간이었어요. 그 흔한 전봇대조차 없어 밤이 찾아오면 칠흑 같은 어둠이 절 덮쳤는데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있자면 왠지 모르게 외롭고 눈물이 났죠. 그럼 할머니가 다가와 그런 저를 달래주셨죠. 아가 울지 마라. 너희 아빠 생각해서라도 씩씩하게 지내야지. 안 울어요. 안 울긴 눈이 시뻘겋게 부었는데. 그러지 말고 이리 나와. 할미가 식혜 한 잔 줄 테니까. 할머니는 저를 내 새끼 내 새끼 하면서 아껴주셨어요. 굽은 허리로도 매 끼니마다 정성껏 밥을 차려주셨고 밤엔 제 이불 끝을 꼭 덮어주셨죠. 우리 강아지 감기 걸리면 안 되지. 이불 잘 덮고 자. 그렇게 할머니가 절 챙겨주실 때면 잠시나마 가슴속에 따뜻하게 데워졌는데요. 그래도 아빠 없는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전학간 학교에서도 영 적응을 못해 겉돌기만 했죠. 저는 하루빨리 아빠가 돌아오기만을 바랬어요. 아빠가 오겠다 약속한 날을 달력에 표시해 놓고 하루하루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기다렸네요. 다행히 아빠는 약속한 날짜에 절 보러 와줬고요. 그 뒤로도 뱃일이 끝날 때마다 시간을 내 저를 만나러 왔어요. 올 때마다 동화책이나 학용품 같은 선물을 사들고 왔고요. 저를 데리고 읍내까지 나가 떡볶이나 돈가스도 사주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 1년쯤 지났을까요? 언젠가부터 아빠가 찾아오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더니 나중엔 2, 3개월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 때가 많아졌어요. 처음엔 일이 너무 바쁜가 보다 했는데요. 나중엔 제 편지에도 답장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죠. 아무리 늦어도 제 편지엔 답장을 꼬박꼬박 해주셨는데 말이에요. 불안한 마음에 할머니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언제 온다 말도 없고 제 편지에도 답이 없어요. 배 타고 나갔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거면 어떡해요? 그러자 할머니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지형아, 네 아빠 돈 벌러 외국에 나갔다.
그래서 당분간은 못 온대. 처음 듣는 얘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네? 어디요? 어느 나라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갔대요? 너 걱정할까 봐 그랬겠지. 어딘진 할미도 몰라. 아마 먼 데로 간 모양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아빠가 외국으로 나갔다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은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괜히 죄 없는 할머니에게 아빠를 찾아내라며 떼를 쓰고 난리를 쳤죠. 맘 같아선 당장이라도 아빠를 찾아 떠나고 싶었는데요. 당시 전 고작 17이었어요. 무엇보다 저 없이는 걷기도 힘들어질 만큼 연로해진 할머니를 두고 떠날 수 없었죠. 그래, 해외로 돈 벌러 갔다잖아. 배 탄 거랑 똑같이 뭐. 아니, 오히려 배보다 나 더 안전할 거 아니야. 아빤 무사할 거야. 일이 끝나면 늘 그랬듯이 선물을 하나를 안고 돌아올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아빠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 엄마가 몇 번을 연락해 왔는데요. 처음엔 할머니네 집 전화로 저를 찾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받지도 않고 끊어버리곤 했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엄마에게 전화가 왔기에 그냥 끊어버리려는데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잠깐만 지영아 끊지 마. 엄마 지금 읍내 땡땡 슈퍼 앞이야. 너 보러 왔으니까 잠깐만 나와봐. 응? 얼굴 한 번만 보자 우리 딸. 엄마가 절 보러 여기까지 왔다니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와락 몰려들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엄마가 수화기 너머로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엄마 지영이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어. 제발 얼굴 한 번만 보여줘. 응? 엄마가 그렇게 너 두고 간 날부터 얼마나 네가 눈에 밟혔는지 몰라. 거짓말. 엄만 나 안 좋아하잖아. 맨날 화만 내놓고. 그건 그건 사는 게 너무 팍팍해서 그랬지. 지영이 네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세상 천지에 어떤 엄마가 자식 새끼 떼어놓고 멀쩡하게 살겠니? 미우나 고우나 내 새끼인데. 애초에 네 아빠만 아니었어도 너랑 이렇게 헤어질 일도 없었을 텐데. 엄마의 구슬픈 말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도 잠깐이었어요. 다시금 엄마의 입에서 아빠에 대한 원망이 터져나오자 욱하고 화가 치솟아 오르더군요.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마. 엄만 날 버리고 갔지만 아빤 날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어. 지금도 나 먹여 살리겠다고 해외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아빠 욕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됐으니까 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썩 사라져 버리라고. 잠깐 지영아. 지영아. 엄마가 절 다급하게 불렀지만 전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전화벨이 울리기에 아예 전화선을 뽑아버렸죠. 그 뒤로도 저는 절대로 엄마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엄마에 대한 원망이 아직 남아있기도 했고요. 그 언젠가 아빠와 했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아빠 오면 꼭 말해줘야지. 엄마가 여기까지 찾아왔었는데 아빠랑 한 약속 때문에 안 만났다고. 그럼 아빠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야. 하지만 아빠한테 칭찬받을 날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아빠는 계절이 무려 5번을 바뀌고도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거든요. 할머니에게 도대체 아빠는 언제 오냐고 물어봐도 속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는 없었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집에 가려고 가방을 싸고 있었는데요. 같은 반 여자애 하나가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야 서지영, 너 오늘 나 대신 교실 바닥 쓸기 좀 해줄래? 내가 다음 주 네 순번일 때 해줄게. 저희 반은 당번제로 돌아가면서 교실 청소를 했는데 그날은 그 애가 하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바꿔달라고 하더군요. 여전히 학교에서 겉돌기만 했던 저는 그 애하고도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또 마침 그날이 할머니하고 목욕탕 가기로 했던 날이라 고민하다가 싫다고 했죠. 미안, 나 오늘 약속 있어. 다른 애한테 물어봐. 하지만 그 애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사실 예전부터 은근히 절 고깝게 보던 애였거든요. 서울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말이죠. 야,
네가 약속은 무슨 약속이 있어? 친구도 없는 주제. 너 괜히 바꿔주기 싫어서 그러지? 그런 거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지 말고 바꿔줘. 나 오늘 반 애들이랑 노래방 가기로 했단 말이야. 평소 같았으면 그냥 바꿔주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지나갔을 텐데요. 그날따라 저도 예민했던 걸까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애들하고 놀려고 바꿔달라 조르니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여 말했어요. 싫다고 했잖아!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들어라! 일순 그 애가 깜짝 놀라 절 쳐다봤어요. 반 애들 역시 마찬가지였죠. 저한테 쫄았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한 걸까요? 그 애가 재빨리 놀란 표정을 지은 채 있는 대로 미간을 구겼어요. 야, 서지영,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누가 부모 없는 애 아니랄까봐 성질 한번 더럽네. 부모 없는 애. 그 말이 가슴을 찌르듯 제 안에 파고들었어요. 나 아빠 있거든? 부모 없는 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너 할머니랑 둘이 살잖아. 아빠랑 있는 거 본 적도 없거든? 아니야. 외국으로 일하러 나가서 그래. 곧 돌아올 거라고. 그러자 그 애가 삐죽 웃었어요. 그래? 어디로 일하러 나갔는데? 정확히 언제 오는데? 그의 말에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자 그 애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또다시 웃더군요. 거봐,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너 니네 부모한테 버림받고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거 우리 학교 애들 다 알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주먹을 쥐고 그 애한테 달려들었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네가 뭘 알아? 잠깐, 뭐 하는 거야? 저는 그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고 몸 여기저기를 핥혔어요. 그 애가 밀어내도 악착같이 덤벼들었죠. 그 애는 곧 울음을 터뜨렸고요. 주변 애들이 달려와 절 뜯어 말렸어요. 저는 순식간에 교무실로 끌려가 선생님한테 한바탕 혼이 났죠. 서지영, 너 제정신이야? 계집애가 친구를 이렇게 쥐어패면 어떡해? 제가 뭘요?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안 되겠다. 너네 할머니 부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제발 그러지 말라고 빌었지만 선생님은 기어이 할머니를 호출했어요. 할머니는 굽은 등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힘겹게 학교까지 찾아왔고요.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우리 지영이가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결국 사건은 제가 일주일간 화장실 청소를 도맡아 하는 걸로 마무리됐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워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할머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게 땅거미가 내려앉은 들판을 조용히 걷다가 더는 참을 수 없어 멈춰섰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붙잡고 애원했죠. 할머니, 제발 말해줘요. 우리 아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진짜 외국 간 거 맞아요? 왜 편지도 안 오고 전화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다들 저한테 부모도 없는 애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만 떨군 채 서 있었어요. 그러다 이내 무언가를 결심한 듯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죠. 지영아, 네 아빤 그만 잊어라. 상철이 걔 죽었다. 처음엔 그 말이 한 번에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 아빠가 어떻게 됐다고? 너희 아빠, 내 아들 서상철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더는 찾지 마라, 아가.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야? 아빠가 왜 죽어? 거짓말하지 마. 배 타고 나갔다가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혀 버렸어. 여적 시체도 못 찾아 장례도 못 치르다가 얼마 전에 나 혼자 너희 아빠 보내주고 왔다. 너 괜히 충격받을까봐 말 못했어. 미안하다, 아가.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빠가 날 두고 떠날 리가, 그럴 리가 없잖아, 할머니. 주체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 저는 목 놓아 울기 시작했어요.
제 울음이 들판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고 할머니는 그저 가만히 제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만 훔치셨죠. 그렇게 저는 아빠를 부지불식간에 떠나보내야만 했네요. 아빠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 한두 달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지냈어요. 학교에도 나가지 않았고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죠. 밥도 거의 먹지 않았어요. 아가, 지영아, 너 이러면 안 된다. 뭐라도 먹어야지. 너희 아빠 생각해서라도 살아야지. 옆에서 울면서 제 입에 미음을 밀어 넣어주는 할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로 아빠 뒤를 따라가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어느 날 아침 문득 눈을 떴는데 옆에선 할머니가 곤히 잠들어 있었고요. 창문 밖으로는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틀어놨는지 손바닥만한 고물 라디오가 켜져 있었는데 아빠가 좋아하던 봄처녀 노래가 흘러나오더군요. 그러자 또 아빠 생각이 나면서 눈물이 흘러나왔는데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이런 꼴로 있는 걸 보면 아빠가 하늘나라에서 더 슬퍼하겠지? 아빠는 분명 내가 웃으면서 씩씩하게 살길 바랄 텐데. 그러자 더 이상 방구석 페인처럼 누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아내고요. 화장실로 가서 거울 속 퀭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유독 아빠를 닮았다는 말을 많이 들어 그런가 제 얼굴 속에서 아빠가 보이는 듯 하더군요. 저는 아빠를 향해 말을 걸듯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이제 울지 않을게. 아빠 목만큼 더 씩씩하게 살게. 저는 할머니를 깨워 함께 밥을 먹고요. 상을 물린 뒤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아빠 어디에 모셨어요? 저도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갑작스러운 제 변화에 적응이 안 된 건지 어쩐 건지 할머니는 유독 당황한 기색이었어요. 눈을 깜빡이면서 말까지 더듬더군요. 저 그게 지영아. 여기서 납골당이 너무 멀어서 차가 없으면 가기가 힘들어. 지금 당장은 안 되고 그래 여름방학 때쯤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가자. 우선은 학교부터 다시 댕겨야지. 너 출석일수 안 채우면 졸업 못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 할머니 말대로였어요. 학교를 2달 넘게 빠져서 선생님이 더는 못 봐준다고 빨리 학교에 나오라면서 닥달 아닌 닥달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할머니와 저는 차는커녕 운전면허도 없었죠. 저는 하루빨리 아빠를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을 꾹 누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여름방학 때 꼭 가야 해? 그래, 아가, 걱정 마라. 이후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 학교에 갔고요. 수업이 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얌전히 앉아있다 집으로 왔죠. 집에 와선 할머니를 도와 밭일도 하고 심부름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네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방학이 찾아왔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마을 이장님과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읍내에서도 한참 차를 타고 가야 했는데요. 도착해 할머니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늘어선 위패 사이에서 아빠의 자리를 발견할 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의 자리와 달리 참 초라했어요. 그 흔한 꽃다발이나 사진조차 없었고요. 그저 차가운 대리석 벽면 속에 고 서상철이라는 위패만 새겨져 있더군요. 너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아빠 사진이라도 한 장 놔주지. 어차피 시체도 못 찾아서 그냥 대충 흉내만 낸 거야. 사진 같은 거 놓을 생각 마라. 재수 없다. 사진을 놓으면 재수가 없다는 할머니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옛날 사람이라 그렇겠거니 생각하곤 조용히 아빠의 위패 앞으로 다가갔죠. 아빠, 나 지영이야. 보고 싶었어. 왜 나한텐 인사도 없이 간 거야? 나 아직도 아빠한테 해줄 말 너무 많은데.
그렇게 한참을 울며 앉아 있다 돌아온 이후로도 저는 매년 아빠 기일이 되면 혼자 그 납골당에 들렀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른이 되어 홀로 서울에 상경한 뒤로도 거르지 않았죠. 일이 아무리 바빠도 그날만큼은 꼭 시간을 냈네요. 20대 중반, 더는 마냥 어리다고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저는 그해 여름에도 어김없이 아빠의 기일을 맞아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생활은 반입이 안 되는 곳이라 조화로 된 꽃을 사들고 아빠의 위패 앞에 섰는데요. 그쯤에 하고 있던 식당 일이 힘들어 그런가, 나홀로 서울살이가 서러워 그런가, 어김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 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왜 이렇게 놔두고 일찍 가버렸어? 그렇게 아빠의 위패 앞에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하고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4,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어요. 네가 상철이 딸이니? 아,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하지만 여잔 제 물음엔 대답도 않고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너무나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놀라지 말고 들어. 이거 네 아빠 아니야. 그러니까 더는 여기 와서 이런 짓 할 필요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엔 미친 여잔가 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저를 한참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나 이상한 사람 아니고 너희 아빠랑 같은 국민학교 나온 친구야. 나도 남편 일찍 떠나보내서 여기 자주 오는데 오래전부터 납골당 올 때마다 너를 봤어. 아무것도 모르고 매년 이렇게 와서 우는 거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줄까 말까 몇 년을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사실 너희 아빠 살아있어. 서울에서 멀쩡히 잘 살고 있다고. 놀랍기보단 황당했어요. 그래서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죠. 이봐요 아줌마. 지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 아빠 배삭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이상한 말씀하지 마세요. 이장이랑 너희 할머니가 널 속인 거야. 너네 아빠랑 짜고 나도 너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다. 이장이 술 먹고 진탕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었지. 이장님이 뭘 어쨌다고요? 못 믿겠거든. 여기로 가서 직접 네 아빠 만나보렴. 올해에도 또 와서 울고 있는 널 보니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총대 매는 거야. 여자는 주머니에서 웬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 받으려 하자 억지로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여기 주소 적혀 있으니 시간 내서 한번 가봐. 직접 가보면 다 알게 될 거야. 여자의 말처럼 쪽지엔 낯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어요. 혼란스러운 마음에 멍하니 서 있는데 여자가 말없이 뒤돌아 납골당을 떠났어요. 그 뒤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넋놓고 서 있었죠. 도대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더군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눈으로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알아내지 않곤 견딜 수가 없었죠. 저는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일하던 식당 사장님한테 사정해 하루 휴가를 냈어요. 속는 셈 치고 가보자는 심정이었죠. 주소는 서울 강북 어딘가의 고급 주택가였는데요. 그리 넓지 않은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니 2층짜리 단독주택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쪽지에 적힌 주소와 일치하더군요. 그 집은 딱 봐도 고급스럽고 으리으리했어요. 잔디가 가지런히 정돈된 마당엔 이름 모를 꽃들이 가지런히 심겨 있었고요. 담장엔 담쟁이 덩굴이 조용히 드리워져 있더군요. 이렇게 좋은 집에 아빠가 산다고? 말도 안 돼. 그 아주머니가 뭔가 착각한 게 분명해. 그렇게 생각하며 뒤돌아서려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밖으로 나오더군요. 너무나도 낯익은 얼굴. 다름 아닌 아빠였어요.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딸이 아빠를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요. 머리엔 흰 눈이 내리고 얼굴 곳곳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진한 눈썹과 우뚝한 코, 얇은 입술까지 아빠가 분명했어요. 마치 TV 화면을 보는 것처럼 현실감이 없었어요. 죽은 아빠가 어떻게 내 눈앞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이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아빠?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 단어가 새어나왔고 동시에 제 두 발은 제멋대로 아빠를 향해 달려갔어요. 아빠, 아빠 맞지? 눈앞을 가로막은 대문을 마구 두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제야 절 발견한 아빠가 얼어붙었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지영이? 네가 여긴 대체 어떻게? 아빠 이 문 좀 열어봐. 할머니가 아빠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납골당에 위패까지 뒀는데 이게 대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또다시 문이 열리더니 웬 여자가 나와서 아빠의 팔을 잡았어요. 자기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일순전은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빠 옆에 선 여자는 속옷 차림에 가운만 걸치고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아빠와 보통 사이가 아니었죠. 어머 당신 딸 아니야? 제가 어떻게 여길 찾아왔어? 여자는 저를 아는 눈치였어요. 그러자 아빠가 화들짝 놀라면서 여자에게 변명하듯 말하더군요. 잠시만 자기야. 내가 해결할 테니까 혼자 먼저 밥 먹고 있어. 알았지? 마침내 아빠가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곤 제 팔을 잡아 끌며 그러더군요. 지영아, 일단 진정하고 어디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자. 몇 분 뒤, 저와 아빠는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거진 10년 만의 재회였지만 아빠는 절 조금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문득 그 아주머니가 한 말이 생각났죠. 아빠와 이장, 그리고 할머니가 짜고 날 속인 거라던 그 말. 아니야.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저는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애써 누르며 입을 열었어요.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설명 좀 해봐. 배사고로 죽었다고 할머니가 분명 그랬는데. 그러자 아빠가 한숨을 한번 내쉬더니 정말 경악스러운 진실을 털어놨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너 할머니한테 맡기고 배 타러 간다고 했을 때 사실 아빠 만나는 여자가 있었어. 그게 방금 봤던 그 여잔데 널 키울 자신 없다고 하더라. 근데 그 자기 부모님한테 내가 이혼은 했는데 자식은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그래서 별 수 없이 널 계속 거기 둘 수밖에 없었다. 너 다 크면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너희 할머니가 그런 거짓말을 한 것 같구나.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려왔어요. 할머니와 아빠가 짜고 날 속였다니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뜨겁게 끓어올랐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고작 그런 이유로 나한테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납골당에 위패까지 만들어 놓고? 네가 나 죽었다니까 납골당이라도 가고 싶다고 졸랐다며. 너희 할머니도 오죽하면 마을 이장님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봉하남에 가짜 위패를 만들어 놨겠냐? 다 너 상처받을까봐 그런 거야. 그제야 할머니가 아빠 사진을 두는 게 재수없다고 했던 게 이해가 갔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자기 아들을 납골당에 두려니 얼마나 찝찝했겠어요. 모두가 한패였어요. 할머니는 저를 끝까지 속이기 위해 마을 이장한테 부탁까지 했고요. 마을 이장은 돈을 받고 잘 아는 지인이 하는 납골당에 찾아가 아버지의 가짜 봉화남을 만든 거였죠. 바보같이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하나만 떼어봤어도 알았을 텐데. 성인이 된 뒤로도 먹고 살기 바빴고 다 쓰러져가는 지하 새방에서 식당 일이나 하며 살다 보니 그런 서류를 뗄 일이 없었어요. 아니 애초에 세상 어느 딸이 아빠가 자기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라고 생각해 서류를 떼어 확인해 보겠어요? 저는 원망을 감추지 않은 채 아빠를 노려보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엄마한테라도 보냈으면 됐잖아. 모든 걸 사실대로 말하고 엄마한테라도 보냈으면. 그러자 아버지가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지영아. 다 내 잘못이야. 너한테만큼은 좋은 아빠이고 싶었다. 그리고 그런 여자랑 사는 것보단 널 아껴주는 할머니랑 사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어. 알잖니? 그 여자가 너한테 얼마나 모질고 못되게 굴었는지. 그래도 내 엄마였잖아. 날 그렇게 버릴 거였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선택권이라도 줬어야지. 어떻게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그렇게 나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었어? 이렇게 끔찍한 인간이면서? 지영아, 아빠는 그저 널 생각해서. 날 생각했다면 죽었다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됐지.
적어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라도 나한테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그동안 고아가 된 심정으로 혼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동안 아빤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지? 제 악에 받친 말에 아빠가 뭐라 더 입을 열려다가 결국엔 긴 한숨과 함께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거 안다. 그냥 앞으로도 네 인생에서 나란 인간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살아. 뭐? 끝까지 날 버리겠다는 거야? 이렇게 회피하겠다고?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더는 나 찾지 말고 다신 여기 찾아오지도 마. 아빠는 끝내 제 손 한 번 잡지 않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카페 문을 나섰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죠. 아빠는 죽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 날 마음속에서 죽여버렸구나. 지워버렸구나. 아빠와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어요. 아빠와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저는 다시 아빠의 납골당을 찾았어요. 아빠의 봉화남엔 위패뿐만 아니라 인조 꽃다발과 사진, 손편지 같은 것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로 아무래도 황량한 아빠의 봉화남이 마음에 걸려 이것저것 꾸며뒀거든요. 그걸 보고 있자니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무것도 모른 채 멀쩡히 살아있는 아빠의 봉화남을 꾸미고 그 앞에서 보고 싶다 울었던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더라고요. 저는 가방에 미리 넣어뒀던 망치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빠의 봉화남을 부수고 나와버렸죠. 어쩐지 할머니가 자기는 꼭 땅에 묻어달라더니 아들의 가짜 봉화남 옆에 놓일까봐 그랬던 걸까 싶더군요. 할머니가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제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사과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빠를 만나고 돌아온 뒤로 저는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식당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잠을 자도 악몽만 꿨어요. 아빠가 저를 향해 넌 내 딸이 아니야. 당장 꺼져. 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귀신이 되어 사실은 아빠 죽은 게 맞아. 미안하다 내 딸아. 사랑한다. 하고 우는 꿈이 반복됐죠. 차라리 아빠가 진짜 죽은 거라면 좋았을 텐데 끓어오르는 원망감에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었네요. 망설임 끝에 저는 엄마를 찾아 나섰어요. 어릴 적 할머니네까지 찾아온 엄마를 외면한 뒤로 엄마와의 연락도 아예 끊긴 상태였는데요. 누구에게라도 이 속을 털어놓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다행히 외가 쪽 친척들에게 물어물어 엄마의 연락처를 수비할 수 있었어요. 전화에 한번 만나자고 하니 엄마는 두말 없이 수락했고요. 어느 날 저녁, 엄마와 저는 어느 허름한 국밥집에서 마주 앉게 됐어요. 엄마도 그 사이 세월에 치여 많이 늙어 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눈빛이 많이 부드러워져 있더군요. 잠시 어색한 침묵 끝에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영아, 너 무슨 일 있니? 몇 년 전에 너희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긴 들었는데. 엄마, 아빠가 말을 꺼내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저는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죠. 엄마는 저만큼이나 분노했어요. 아니, 그 미친 인간이 나보다 자기가 더 잘 키울 자신이 있다면서 나한테 절대 안 준다면서 널 데려가 놓고 만나지도 못하게 해놓고 어떻게 그런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엄마도 몰랐던 거지? 당연히 몰랐지. 알았으면 내가 널 데려왔지. 그 인간 개벌은 난 못 준다더니 나랑 이혼하자마자 어떻게 그놈의 계집질을 또 해? 하다하다 계집질에 미쳐선 지 딸까지 버리다니. 엄마의 말에 저는 흠칫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계집질을 또 하다니? 아빠가 여자 만난 거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그러자 엄마가 망설이다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 이렇게 된 거 뭘 더 숨기겠니? 너희 아빠 나랑 결혼하고도 계속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녔다. 다방 레지에 학교 동창회 술집 여자까지 별의별 여자랑 바람을 폈지. 뭐라고? 그게 정말이야? 그래. 나도 여기 오면서 너희 외할머니한테 들었는데
그 인간 재혼했다며? 알아보니까 그 여자 나랑 같이 살 때 바람 폈던 상간녀야. 헤어졌다고 하더니만 나랑 이혼하자마자 다시 붙어먹은 거지. 알고 보니 아빠는 구제할 길 없는 바람둥이였어요. 심지어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온 보험금까지 몰래 가져가 상간녀들 만나는 데 썼다더군요. 저한테 좋은 아빠인 척했지만 실은 엄마의 말처럼 쓰레기였던 거죠. 기가 막히더군요. 왜,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뭐가 자랑이라고 너한테까지 얘기해. 그리고 네가 아빠를 좀 좋아했어야지. 너희 아빠한테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차마 말을 못했지.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가 아빠한테 막 한다고 엄마만 미워했는데. 됐어, 미워할 만했지. 그땐 나도 사는 게 팍팍하고 너희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너한테 차갑게만 굴었잖아. 아직도 그게 후회가 돼. 그깟 교복 치마 줄여주는 게 뭐라고. 좀 줄여줄걸. 따뜻하게 안아줄걸. 미안하다 지영아, 미안해. 엄마의 말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역시 울고 있었죠. 아니야, 나야말로 엄마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저는 울면서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역시 제 손을 꽉 마주 잡았죠.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저와 엄마를 아프게 한 그 파렴치한 인간에게 어떻게든 복수하겠다고 말이죠. 이후 저는 아무도 모르게 아빠와 그 상간녀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혼자 힘으로는 아무래도 역부족이라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흥신소도 찾아갔죠. 인생 처음으로 그런 곳을 찾는다는 게 무섭고 꺼림직했지만 복수를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릴 수 없었네요. 막상 흥신소 사장 앞에 서자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는데요. 흥신소 사장은 이런 일이 익숙하다는 듯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봤고요. 제 사연을 듣자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대상자 둘의 이름, 생년월일, 얼굴 사진 있으세요? 가능하면 차량 번호나 회사 정보도요. 저는 몰래 찍어둔 아빠와 그 여자의 사진을 건넸어요. 저 혼자 몰래 조사하다 보니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여자가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거든요. 아빠도 거기서 부대표라는 직함으로 같이 일을 돕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과 주소 같은 것도 전부 말했죠. 그러자 그 사장이 피식 웃더군요. 이런 것까지 알아냈어요? 이쪽 방면으로 소질이 좀 있으신데요. 네? 아, 네. 어쨌든 며칠만 말미를 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약 2주 뒤에 흥신소 사장이 절 불러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엔 여러 사진과 문서, 녹취록까지 촘촘히 정리돼 있었는데요. 자료를 미처 살피기도 전에 사장이 말했어요. 뭐 중소회사 대표답게 탈세는 기본이고요. 그것만으론 좀 약한 것 같아서 저희 직원 중 하나가 그 회사 생산 공장에 알바로 잠입도 했는데요. 그 결과 아주 대어를 낚았습니다. 대어라뇨? 그 회사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로 식품 생산을 하더군요. 만두소에도 넣어선 안 될 쓰레기 같은 재료를 넣고 있었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 상간녀 인상이 사납다 생각하긴 했지만 설마 그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저희 아빠와 끼리끼리란 생각이 들더군요. 그럼 이걸 언론에 알리면 난리가 날 겁니다. 그 회사 제품이 인근 유치원에도 납품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흥신소 사장의 도움을 받아 이 사실을 언론에 제보했어요. 그리고 자료들을 모아 해당 지역 보건소와 경찰서에 고발장을 넣었죠. 이 사건은 순식간에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어요. 유통기한 조작 중소기업 대표 부부, 유치원의 썩은 식자재 납품이란 제목으로 뉴스까지 나왔고요. 상간녀는 곧바로 구속돼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탈세 같은 다른 죄까지 전부 드러났네요. 제 복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지른 만행을 전부 고발했죠. 글은 순식간에 퍼졌고 댓글엔 온갖 욕이 쏟아졌어요. 상간녀와 아빠가 함께 운영하던 회사 홈페이지는 마비됐고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은 더욱더 활발해졌죠. 며칠 뒤
어떻게 알았는지 그 둘이 저를 찾아왔어요. 때마침 집에 와 있던 엄마에게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저 혼자 그 년놈들을 맞이했죠. 아빠는 절 보자마자 눈에 핏발을 세운 채 말하더군요. 지영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아빠 인생을 아예 박살낼 참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도 위협적으로 소리쳤어요. 당장 글 내려.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기 전에. 저는 그런 둘을 빤히 바라보다 태연하게 입을 열었어요. 제가 왜요?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고 싶으면 거세요. 끼케야 벌금형일 텐데 내고 말죠. 뭐야? 인연이 진짜? 소비자들도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당신들 같은 쓰레기들이 만든 음식을 먹고 싶겠어? 서지영, 너 진짜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흥분한 상간녀를 뒤로 밀면서 아빠가 앞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빠? 우리 인연은 아빠가 나한테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했던 그때, 아니 나한테 죽었다고 거짓말한 그때 이미 끝난 거 아니었나? 아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쓰레기 같은 자식이. 이게 어디 아빠한테? 흥분을 감추지 못한 아빠가 제게 손을 지켜준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나와선 그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 그대로 아빠를 밀어버렸고요. 뒤에 선 상간녀의 뺨까지 사정없이 후려쳤죠. 짐승만도 못한 것들, 뭘 잘했다고 내 딸한테 따지러 와? 내 딸한테 손만 대봐. 그땐 나도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아니 이 여자가 미쳤나? 그래 나 미쳤다. 너 같은 인간하고 거진 20년을 살았었는데 안 미치고 배겨? 엄마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다름 아닌 식칼이었죠. 계집질로 내 가슴에 피멍들게 한 것도 모자라서 내 딸한테까지 죽었다는 거짓말로 상처를 줘? 이 쓰레기 같은 놈, 너 같은 건 죽어도 싸. 이봐, 당신 왜 이래? 진정해. 진정.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엄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빠 앞에서 칼을 휘둘렀어요. 아빠와 상간녀는 순식간에 퍼렇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고요. 당장 꺼지라는 엄마의 벼락 같은 고함에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 버렸죠. 그 꼴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그 년놈들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마, 지연아. 엄마가 네 옆에 있을 거니까.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던지 얼어있던 몸과 마음이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느낌이었죠.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그 뒤로 아빠와 그 여자는 완전히 몰락했어요. 회사는 결국 폐업했고요. 두 년놈은 각종 벌금과 위약금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치워야 했죠. 그뿐인가요? 그걸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고 도박에 손을 대서요. 결국엔 사채까지 끌어다 쓴 모양이에요. 그 일로 둘은 결국 이혼했고요. 아빠는, 아니 그 인간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로 전락했죠. 상간녀 역시 비슷한 처지가 됐고요. 아, 그리고 제게 진실을 알려준 아빠의 동창 아주머니에게도 따로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살해하겠다고 얘기해도 끝끝내 됐다고 하셔서 대신 명절마다 소고기 세트를 보내고 있네요. 그때 돈을 받고 일을 공모했던 이장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나서요. 결국 쫓기듯 다른 곳으로 야반도주했다 하더군요.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저는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정말 오랜만에 같이 마주 앉아 집밥을 먹던 날 엄마는 눈물 흘리며 말했죠. 이렇게 지영이 너랑 밥 먹는 날이 다시 올 줄 몰랐어. 뭘 울기까지 해. 앞으로 질리도록 같이 먹을 텐데. 엄마, 우리 이제 둘이서라도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그래, 그래야지. 그날 엄마의 손등을 감싸주며 다짐했어요. 아빠 없이도 엄마와 둘이 아주 잘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아, 그리고 저는 현재 식당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상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흥신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를 도와줬던 그 사장님이 같이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해줘서요. 고민하다 수락했죠. 제법 제 적성에 맞아요. 식당 일을 할 때보다 수입도 쏠쏠하고요.
사실 이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디 제 사연을 듣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